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지만 내년 초가 되면 그때부터는 금융시장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약화 가능성은 중기 이상으로 열려 있다. 자, 그럼 오늘 박사님 먼저 좀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첫 번째는 페드를 이제 믿지 말자. 아, 이제 패드를 믿지 말자고요. 믿지 말자가 이제 뭐 우리가 페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고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페드에 더 이상 크게 휘둘리는 시장은 지나갔다. 앞으로 이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여지를 2번 정도 남겼는데 사실은 2번 정도면 이제 긴축 사이클이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 있고, 그렇죠. 파월의 의장의 이번에 이제 발언에서 보시면은 앞으로 코어 PC가 높을 것은 인정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컨센서스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업은행의 부실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중소형은행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그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 그리고 많은 총재들이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날아가는 새를 맞출 것을 예상하고 돌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는 그냥 철저하게 있는 현상, 그러니까 새가 요 앞에 있으면 여기다가 돌을 던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패스나 경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는 상태고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2번 정도 인상의 여지를 남겼어도 사실상 긴축 후반에 들어간 걸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시장은 채권 시장이 특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내려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페드가 선언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푼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연준도 있고 연방정부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연방정부는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끝났는데 또 돈 풀기에 열심히 이제 계획을 했고, 이번에 부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또 돈을 풀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기대로 경기는 서서히 약화되는 국면은 맞는데, 그것과 별개로 계속적으로 금융 투자 시장은 좀 뜨거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씩 보실까요? 지금 페드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현재 앞에 있는 새만을 잘 맞춘다라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6월에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질 GDP 전망치가 3월에는 0.4였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근데 1.0으로 높여놨죠. 왜냐하면 최근의 지표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고 말 그대로 슬로우 다운 해지다 보니까 그들도 금리를 올리면은 이 정도는 꺾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1.0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근데 24년도는 자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1.1. 약간 올라가네. 이거는 사실 전망에 어떤 유의미성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현 수준 유지되지 않을까? 그냥 던져놓은 숫자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는 실업률을 4.5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1. 그러니까 실업률이 사실은 4.1 정도라고 하면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상태고,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은 경제가 균형 상태였을 때 그냥 특별한 인플레이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요 정도 숫자는 나와요, 최소. 그 숫자가 4.4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낮다는 거는 완전 고용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시장을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최근에 우리가 근원 물가는 높고, 즉 미국 내수에서의 근원 물가는 높고 미국의 CPI는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 물가는 3.2 정도 나올 건데 코어 PC는 3.9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코어 PC가 높으니까 5.6. 이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여기서 시그널들이 강하네, 좀 뭔가 변화가 크게 감지됐네 라는 부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냥 소소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뭐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높은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택 렌트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한국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 재고가 100만 채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주택 재고가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절대 금리가 자체가 높은 편이니까. 근데 워낙에 지금 기존 주택 구매자들, 그러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저리로,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저리로 30년 고정
그 모기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가격이 올랐다고 그거를 파시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버티시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줄죠. 줄으니까 당연히 임차를 하려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렌트를 하려는 분들도 그 대상 주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숫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혹여나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시고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 렌트비를 갖다가 임차인들한테 많이 높여서 받아요.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어쨌든 고정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이 거의 6%에 달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미 신용대출 현황 자체는 또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코어 PC가 높고 내수의 물가가 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연초에 예측을 했었죠. 많은 부분들이 금리를 높이고 테이퍼링을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줄고 거기에 경기도 금리 높이면서 약화가 될 거니까 모든 이제 시장과 실물시장이 다 붕괴가 될 거다. 위기론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틀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즉, 미국은 이제 유동성으로 철저하게 경제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부분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페드 같은 경우도 북을 갖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를 작년도에 고점 8조 9천억 달러에서 쭉 줄이다가 사실 BTFP라는 이제 이번 중소형 위기 있었죠. 그때 다시 늘립니다. 그리고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작년도에 약속한 그 기준대로 하면 작년 9월부터 950억 불씩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미 8조 달러에 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는 공격적으로 올린 것은 맞으나 연준 입장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충분히 시장과 경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시장에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팜 프렌치라는 이제 5팩터 모형, 원래는 3팩터 모형인데, 이게 뭐냐면, 파마와 케네스 프렌치라는 이제 교수님 두 분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는데, 5개의 요인이 미국의 전체 금융시장,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되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유의성이 있는 팩터다라고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나스닥, S&P, 다우 모든 시장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 그 5가지 요인은 뭘까? 마켓 마이너스 RF.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위험 이자 대비 시장 초과 수익률. 그 다음에 S&P는 뭐냐면요. 이 5가지 요인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각각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소형주를 갖다가 롱을 취하고 미국 시장에서 큰 기업들을 갖다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갖다가 숏을 치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중소형 위주의 포트폴리오. HML은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롱을 취하고 그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숏을 취하는. 그러니까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이 CMA는 뭐냐면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제조업 기업들을 롱을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자기 자산 대비해서 그 매년 투자하는, 설비 투자하는 규모가 높은 공격적인 기업들을 숏을 취하는 포트폴리오. 이거는 RMW, 이거는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바로 로버스티니스 마이너스 위크니스라고 해가지고 ROE가 계속 높아지는 기업들을 롱을 취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부채 비율도 높고, 근데 부채 비율은 높더라도 계속 ROE는 계속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계속 창출하는 그런 시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바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테크 기업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롱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숏을 취하는, ROE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숏을 취하는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그럼 이 5가지 팩터를 왜 굳이 봐야 되느냐? 미국 금융시장에서 다미넌트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도대체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와 약간 괴리가 돼서 돈의 힘으로 끌어가는 시장이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시장 초과 수익률 패턴을 보시면은 사실은 장기 우상향이긴 하지만 마켓 자체로 놓고 보시면 최근에 플랫합니다.
그렇게 높지 못한 상태고요.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올라가다가 사실 이론과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치주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빛을 발하고 경기가 또 좋아지면 더 성과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장기 성과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무적인 원론적인 얘기랑 좀 다릅니다. 성과가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패턴이 S&B,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플랫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러셀 2000이라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다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MA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위주의 제조업들이나 혹은 이제 그 에너지 전통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될 텐데 네. 그 기업들 수익률은 잠깐 이제 우리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는 상태.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00년 초반 이후부터는 플랫한 상태예요. 네.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누적 수익률이 계속 어느 포트폴리오를 취하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많이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 RMW.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 ROE가 ROE. 높아지면서 부채 비율은 많아도 시장에서 수요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ROE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업들 위주의 네. 포트폴리오들은 네. 하이테크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고 네. 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위주의 전략은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2000년 초반부터 오히려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이게 바로 미국의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고 핫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업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기업군들이 당연히 시가총액을 계속적으로 그 비트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을 좋게 만드는 구조로 형성이 된다. 네. 즉 미국의 금융시장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모든 포트폴리오와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이런 기업군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네. 이제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이제 패턴하고 가장 다미넌트한 이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RMW가 가장 미국 시장을 지배적으로 공고히 좋게 만들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RMW의 누적 수익률과 도대체 미국 경기의 요소하고 어떤 부분이 직결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RMW의 누적 수익률 패턴을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플랫하다가 사실 이제 2013년도, 15년도 때에서는 약간 이제 멈칫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이죠. 네. 그러다가 2000년, 20년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주황색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네. 이 선행지수의 패턴과 어떤가요? 보시면은 거의 네.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냥 따로 놀고 있죠. 네. 경기가 선행지수가 떨어질 때도 이쪽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왜 오르고 있느냐? 바로 이제 뒤에 우리가 직결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돈 풀기가 시작이 됐어요. 돈 풀기가 시작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 포트폴리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의 내수에서 수요도 창출하는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풀리면 이런 하이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매수 수요는 높아지고 투자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사려고 하는 욕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20년도에 한번 경기가 많이 꺾였었죠. 그때도 그냥 플랫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 패턴을 보시면 최근에는 확연하게 경기 선행지수의 패턴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숫자는 올라가고 있죠. 네. 즉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많은 논쟁들이 미디어나 언론,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논쟁들 하시는데 이런 논쟁들 하시죠. 첫 번째, 경기 꺾일 거니까 금융투자시장 다 무너집니다. 네. 네. 두 번째,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 환경이 이렇게 좋은 걸 보면 경기는 침체가 아닙니다. 두 분들의 말씀이, 네. 두 관점의 말씀들이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네. 네. 즉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분들의 말씀이 첫 출발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관점이 다 맞는 게 뭐냐면 경기는 사실은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선행지수는 대부분이 재고나 수요 지표와 연결되는 지표들의 항목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 시장은 좋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도 투자 시장에서 아웃퍼포하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이번에 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슬로우다운 해진다는데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국민들로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고 미국은 철저하게 돈으로 지배를 하니까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그들한테는 익숙하게 여겨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돈의 힘 이랬는데 무슨 돈의 힘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뭐 이 질문하실 텐데 그 미국의 지표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은 M2라는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동성 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동성 지표 M2가 사실 가계의 그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계좌, 당좌계좌에 들어간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유동성으로 표현하는 데는 M2가 적절해요. 여기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정부도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연준도 돈을 풀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돈까지도 다 체크해가지고 총 유동성을 다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 사실 M3를 보는 게 맞습니다. M3는 그 정기예금도 들어가고요.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MMF나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RP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정부의 돈들하고 연준의 돈의 규모를 전부 다 파악하려면 정확하게 M3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참고를 했던 RMW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수익을 거두고 미국 시장을 뜨겁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그려보시면 바로 미국의 M3 주황색이 나와 있고요. 파란색이 RMW 누적 수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2008년도 이후.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서로의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해서 맞춰지고 이게 올라갈 때 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선후행적인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경기 선행지수의 패턴하고 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연관관계가 더 높아 보이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드리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약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아지는 내년 초반이 되면 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반에요? 네, 내년 초반까지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 자체가 이 유동성의 힘으로 연말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뭐 크래시가 나거나 붕괴가 되는 흐름보다는 워낙에 최근에 트었으니까 변동성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레벨이나 어떤 패턴이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M3가 지금 20조 달러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재밌는 거는 6조 4천억 달러 정도를 매년도 풀면서 회계연도 23년도, 이제 23 회계연도는 올 10월에 끝납니다. 이제 회계연도 23, 6조 4천,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6조 4천 풀기로 했어요. 근데 이 규모가 여러분들은 뭐 원래 돈 푸니까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원래 20년도 이전에는요 5조 달러 내외였습니다. 푸는 규모가. 또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거예요. 거의 20-3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들은 표현하기로는 그거를 이제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때 6조 달러를 좀 넘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20년도에 돈 풀 때, 요거는 이번에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시스템 불안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데, 다시 조금만 지나면은 5조 달러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초기 때는 물론 트럼프 정부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6조 4천억 달러가 노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그 규모가 더 늘어나겠네요. 네, 다시 조금 리바운드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는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ROE가 높은 뭐 테크 네네. 이쪽과 관련된 거라고 하시잖아요. 통화가 네네. 풀린 것만큼. 네네. 그 말씀은 뭐 그럼 아주 직관적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에 앞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제
포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하이테크와 관련되는 그리고 ROE가 여기서 기준이 15 이상입니다. 15% 이상인 기업들 위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맞고 중요한 거는 이제 누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지만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이게 지금 사실 뭐 갭이 작은 것 같지만 위아래로 거의 10% 차이가 나요.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0%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그 효과를 본다 그러면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수익률이 또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장기 누적은 괜찮으니까 돈의 힘으로 괜찮아지니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준이 ROE가 15 이상이고 네. 부채 비율은 높아도 괜찮다. 네.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미국 경기는 왜 안 좋다고? 자, 네,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항상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2000년 초반 그리고 2000년 중반을 거치면서 항상 이제 특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로직이 2008년도부터 형성이 됐어요. 원래는 그 전에 여러분들 양적 완화라는 거 개념 자체가 그 전에는 비정상적인 통화 수단이었고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연준이 채권 시장이 너무 교란이 심하거나 막 금리가 너무 급변동할 때 있잖아요. 네. 수급 때문에 그럴 때만 채권을 사주는 그런 용도로만 쓰였던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2008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는 전략들 그리고 경기를 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맨데이트를 갖다가 연준이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연준만 돈을 푸느냐? 그게 아니죠. 미 연방정부도 같이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이제 어떤 형태가 됐냐면요. 처음에 2008년에 돈을 풀 때만 하더라도 사실 1원 풀면은 예를 들면 1원만큼의 GDP 성장이 나왔습니다. 푸는 만큼. 근데 부채가 쌓여가면서 이제 돈이 풀리면은 돈이라는 것도 마치 그거는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지만 다음에 먹으면 덜 맛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고 달콤하고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 더 자극적인 걸 찾겠죠. 그렇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돈이 처음에 1원 풀릴 때는 효과가 충분해 보이지만 그 다음엔 1원 풀리면은 그 돈들이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자꾸 흩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그 흩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하고 미국 페드는 어떻게 하느냐? 어라 1원을 풀었는데 1만큼 성장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만큼 풉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 없으면 3만큼 풉니다. 그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계속 늘리니까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죠. 그러니까 적자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돈을 꼬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채 한도가 지금 32조 달러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안 좋다. 투자 시장은 뜨거울 만하다.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가계와 직결되는 유동성 규모 M2 대비해서 임금의 규모를 이제 로그화해 가지고 이거를 간단 수치화해 보시면요. M2 대비 임금의 규모가 미국이 보시면은 과거 50년도에 0.7배 정도.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임금이 느는 게 0.7 정도가 나타났죠, 효과가. 근데 이게 패턴상 보면 계속 우하향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물가를 낮춰야 된다. 그 구간에 지금 잠깐 여기 들어와 있죠. 뭐 임금이 높고 미국 물가는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은 잠깐 이 리턴을 하잖아요. 일정. 지금은 잠깐 3년 동안 이게 리바운드한 구간일 뿐인 겁니다. 장기로 보면요 우하향 계속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분석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항상 돈을 푸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미진하니까 마치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쉽게 말해서 돈을 풀면은 돈이 돌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승자박이죠. 왜냐면은 미국은 돈을 풀면은 그게 가계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계가 다 투자를 하는 쪽에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푸는 만큼 다 소비로 일어나가고 실물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 투자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로직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에서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도 당연히 더딜 수밖에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왜 이렇게 U자형이 나왔을까? 정부도 그렇고 이제 연준도 그렇고 양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잠깐 U 쉐입으로 좀 네.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잠깐 우리가 와 있어서 인플레가 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이게 해소가 되면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그것이 좀 낮아지면서 잠깐 그 잠시 잠깐은 이런 경제적 역사에 비하면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정도는 우리가 안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로 놓고 보면 저는 계속 안 좋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에코티 마켓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21년도 팩트북이긴 한데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보시면 미국 시장이 뜨거울 수 있는 요인을 다른 시장하고의 규모하고 이제 특성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시장 자체가 지금 21년도에 마켓 캡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30조 달러 정도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면 42%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국 내에서 가게가 갖고 있는 많은 돈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들은 이제 임금소득도 있지만 자산소득도 있고 사회 이전 소득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가게는 소득이 항상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런 돈들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자국 내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약하든 그리고 슬로우 다운이 되더라도 미국의 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정도. 이쪽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6%에서 최근 3%까지 쫙 낮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렉시트를 잘못하면서 영국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훼손이 되면서 기업들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E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럽 스톡스 자체는 좋지만 시가총액의 비율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18% 선에서 기록을 하고 계속 낮아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낮아지는 계기가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풀기로 어느 정도 메꾼 것 같지만 사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주식시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어떤 시가총액의 비율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그 중요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중국은 사실은 이제 많이 올라설 것 같았던 게 14년, 15년도에 이제 11%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제 시진핑이 그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시장 개방을 막 하겠다. 주시장도 이제 우리 A 쉐어, B 쉐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고 채권 시장까지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개방이 사실은 더뎠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책들 때문에 떠나가는 이제 투자자들도 많아지니까 이 비율이 낮아지는 형태. 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곁들여서 얘기해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미국 투자 시장을 빼고는 딱히 매력적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 그럼 네. 미국 가계가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을 떠받드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이 에쿼티에 대한 이제 보유 비중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49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아까 우리 보셨죠? 13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 정도 되면 거의 3분의 1을 미국 가계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랑은 다른 게 이제 미국은 항상 가계의 돈들이 뮤추얼 펀드나 여러 가지 투자 조합 이런 데로 들어가고 그 투자 조합이나 뮤추얼 펀드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떠받드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의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이 핫해지고 뜨거워지는데 미국 자체는 이미 내수해서 그리고 정부가 연준이 풀어놓은 돈을 기반으로 가계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그 백업 요소들이 이미 내수에서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가계의 그 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시면 한국은 거의 다 대부분이 70%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70%가 부동산인데 지금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가 이게 401k 퇴직급여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다 채권이나 주식 자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27% 정도만이 이제 지과 관련되는 부분들, 나머지는 다 뮤추얼 펀드, 그다음에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맡긴 에셋들, 뭐 이런 식으로 다 금융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가 다 금융자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금융에서도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에쿼티 쪽이 거의 전체에서 한 50% 육박을 하거든요. 예금은 23%,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20%, 그다음에 뮤니스 지방채권, 그다음에 MMF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60-70% 정도가 대부분이 그 금융자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 가량 이상이 대부분 주식에 집중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요소를 이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지나가는 구간이죠. 부채 한도 이슈도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6조 4천억 달러 돈을 쓰기로 했으니까 미국 경제가 뭐 앞으로 돈을 쓰면서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슬로우 다운해지지만 그 침체 강도는 고용이나 소비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악화는 안 될 거다. 근데 달래스 페드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32조 달러고요. 연간으로 갚아야 되는 연 이자 금액이 거의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분석을 한 거냐면요. 우리는 중소형은행의 위기들을 다 이제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시스템상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형은행의 위기가 있고 나서 GDP 100 수준에서 부채가 많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처럼, 미국은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120%거든요. 이제 부채 규모만 해도 32조 달러죠. 근데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전보다 돈 풀 때 그 효과가 서서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채가 적은 국가는 그래도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데 100 수준에서 미국처럼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그 효과가 GDP가 감액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넘어가서 금리를 조금 내리면은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차입 비용이 많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재정 구축 효과라는 건데, 돈을 풀어도 그것이 실물에 반영이 되지 않고 돈들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흩어질 때 물론 금융으로 흩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핫해 보여도 경기 자체는 약화된 상태로 계속 간다. 저는 이 그림의 로직대로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년도에 그 페드가 올해 성장률을 갖다가 1% 전망하고 내년도 1.1% 전망했잖아요. 그러면 1%대에서 앞으로 2, 3년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약화 가능성은 중기 이상으로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은 별개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뉴스, 뭐 유튜브에서도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증시는 꾸물꾸물 버티면서 올라와서 지금 2,600, 뭐 지금 뭐 약간 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근처에 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데 보시나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힘으로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한국의 시장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분석가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나 특성 자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의 어떤 시장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특별하게 이제 크래시가 오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ROE가 높은 특정한 이제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은 현상들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하이테크 위주로 높은 수익률, 고수익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전체 시장은 미국 자체도 크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절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했으니까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데, 적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횡보, 그러니까 버텨주는 시장일 것이고, 한국 역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어떤 미국의 시장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도 플랫하게 좋은 회사들은 계속 수익률이 좋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좀 떨어지는. 근데 이런 현상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종목장.
바로 이제 지수의 패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가운데 네. 실제로 기대감 있고 특별히 좋은 회사들만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알파를 찾기 위해서 시킹을 잘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전에 내년에는 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좋다. 근데 두 번째, 내년도에는 돈을 풀면서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돈을 풀면서도 돈이 이제 효과를 발휘 못하는, 덜 발휘하는 구간.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금융시장에도 돈을 효과가 덜 발휘하게 되고, 이제 그 경제에서도 돈이 그 효과를 덜 발휘하게 되는. 근데 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그 상반기가 되면요. 지금 아마도 내년도에 이제 올 10월부터 내년도에도 한 해 동안 6조 4천억 달러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거의 50% 이상의 예산을 다 쓸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뭐 세제도 많이 늘리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출되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정책들이 그 기업들, 해당 기업들이 레베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세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못 마련하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쓰고 있어서 근데 이게 오바마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바마 2기 때도 돈을 쓰는데 그 중간에 돈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금융시장의 패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지수나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중요한 잣대이지만 정책의 효과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지 정책의 약발이 언제 좀 리미에서 다다르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그게 내년 초반 중에 그런 한계성이 좀 이르를 것 같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지만 뭐 시장 자체가 막 급격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좋은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겠지만 내년 초가 되면 조금 우리가 그때부터는 금융시장도 조금씩 뭔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전에 종목 장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테크도 얘기해 주시면서 뭐 ROE가 높은 기업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떤 주식을 사야지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미국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도 챗GPT나 AI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기업이 있고 아직은 그 낙수 효과가 오지 않는 기업들로 나뉘어지잖아요. 즉,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그 반도체 기업이 됐던 아니면은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됐던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기업들만 좀 피킹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해당되는 기업들의 ROE 패턴이 계속 이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제 수요, 그러니까 촉발되는 이슈와 연결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잘 찾아 나가시는 게 그거는 뭐 당장에 딱 어떤 기업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수요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 쪽에서는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경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작년도에도 전 동의를 했었는데 그 방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수주도 많고 수주가 많은 게 사실 폴란드나 EU가 전체적으로 국방비 자체를 GDP에 대비한 국방비 비율을 독일도 GDP 2%에 불과한데 이제 3% 이상까지 좀 높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그들의 정부 재정의 정책에 따른 어떤 효과가 우리한테 수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좀 우리가 올 한 해 뭐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